뭐 답을 찾을 때 답이 바로 안 나오면 오픈북에서 찾으셔도 되고, 예. 그래서 뭐 근데 그럼 이제 지금 풀고 계신 건가요? 아까 쉬는 시간에 풀어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풀고 계시다고요? 이게 문항수를 조정하더라도 한 10문항, 11문항, 뭐 요 한 장으로만 이 자료가 나가야 하는 이제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조그맣게 한 거죠. 1번이 이제 부동성 물어본 거죠. 부동성. 그 1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부동산 활동은 이 부동성을 전제로 해서 전개가 되겠죠. 토지의 이용 방식 및 입지 선정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의 특성이 뭐겠어요? 토지의 이용 방식 및 입지 선정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의 특성. 지금 우리가 뭐 풀다가 일로 왔어요? 그 부동성이겠죠, 부동성.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A라는 토지가 있는데, 그죠? 이게 시청역 주변에 있어요. 그죠? 이게 연계면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예요. 그러면 뭘로 써야 될지가 정해지죠. 역세권에 있는 토지고 농업지에 농촌에 있는 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으니까 이용 방식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상업시설을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토지를 사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지으려고 하면 여기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부동산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게 어디에? 부동성의 기초에서 이제 활동이 전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토지의 경우도 무슨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부동성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탄광산업이 호황일 때는 그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폐광이 되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답을 기본적으로 주죠.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은 무슨 성격이에요? 부정성이죠. 그러니까는 실전에서도 딱 정확하게 줘요.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만 명확하게 구별하시면 답을 맞출 수 있죠. 2번에 가시면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1번은 답이 3번인 거죠. 그렇죠? 2번에 가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죠. 균형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어요? 이게 상승하는 건 두 가지예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그거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보면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라고 돼 있죠. 대체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죠.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그럼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이 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죠. 얘가 답이 되겠죠. 자,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드린 거죠. 자,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크기를 우리가 비율로 나타낸 건데 이 비율을 만약에 몇 프로 주면요. 30% 주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일 때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3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만약에 40%를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소득이 1,000만 원일 때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크기가 4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의 규모가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커진다는 얘기는 융자를 더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늘어나겠어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이게 탄력성 계산하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분수식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유도할 때는 두 개의 변수값은 준다고 그랬죠.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있죠. 각각 얼마씩 줬어요. 0.8하고 얼마? 2를 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이 몇 프로? 소득이 몇 프로? 이럴 때 여기 있는 분자를 계산하는 개념은 다 곱해서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분자의 이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10 곱하기 0.8 하면은 8%가 늘어요, 줄어요? 8%가 줄어들죠. 왜 줄어들겠어요? 여기 있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잖아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면은 이 크기만큼 얘가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8%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얘가 수치가 2라고 나와 있죠.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재화가 정상재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이 크기만큼. 그럼 10 곱하기 2 하면 몇 프로? 20%. 그러면 소득 증가로 20%가 늘어났고 가격 상승으로 8%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변화율은 몇 프로? 12%. 그러니까 암산 수준이겠죠. 그죠? 실전에서 이런 배열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출제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3번 문제에서는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암산 정도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시면은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부동산 시장에 후분양 제도가 도입되려면 수요자 금융의 지원 및 주택 개발 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이번에 정부가 말이죠. 공공주택 공급 쪽에서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후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 금융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금융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분양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후분양 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이 건설 자금에 대한 조달을 갖다가 공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건데 후분양을 하면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1번 지문을 넣어드린 거예요. 요즘 이제 정부가 발표한 추세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4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5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는 주택 공급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표적인 개발 금융이에요. 공급자 금융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금융이 있고 공급자 금융이 있잖아요. 공급자 금융의 대표적인 방식이 뭐다?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끔씩 등장하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수요자 금융이 이제 대표적인 게 저당대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걔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갚아나갈 때 원리금의 규모 이런 걸 계산 문제로 물어보고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을 출제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틀린 건 2번이겠죠. 정부가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신규 건설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 패턴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중심 업무 지역에 가깝게 위치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우리가 동심원 이론상에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요. 여기를 둘러싸고 무슨 지대가 있어요? 여기가 점이 또는 무슨 지대? 천이. 여기를 둘러싸고 뭐 저소득층. 여기를 둘러싸고 뭐 고소득층.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점이지대하고 여기는 저소득층의 위치 있죠. 얘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걸 가끔씩 물어봤던 적이 있죠. 설레가. 다 한 번씩 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을수록 토지 사용 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틀리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아지면은 토지 사용 면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부증성에서 집약적 이용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본이고요. 여기가 토지라고 그러면 도심 지역에서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자본하고 토지를 결합을 해서 생산을 할 때 토지에 대한 사용량은 적고 자본의 투입 비율은 커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게 무슨 이용? 이게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에 대한 투입 비율이 작아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등량곡선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도심 쪽은 집약적 이용, 외곽은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5번 문제에서는 답이 몇 번? 5번. 예.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성과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죠. 뭐 여기까지는 다 못 풀어보셨겠죠. 그렇겠죠. 예. 그럼 기억해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액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죠. 큰 게 좋죠. 그게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죠. 여긴요. 얘가 1보다 클 걸 요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드렸죠. A가 있고 B가 있죠. 둘 다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A는 이게 12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120이면 1.2 나오겠죠. 1보다 크죠. 그러면 벌어들이는 요 수익으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하고도 얼마 남아요? 20만 원 남잖아요. 잔액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100만 원일 때 얘가 80만 원인 거예요. 그럼 100분의 80이면 0.8이죠. 1보다 작죠. 그러면 이걸로 이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얘기하잖아요. 부채 감당률이라고. 예?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하면 그냥 외우지 않아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수정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값과 투자 비용의 현값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또 잘 기억이 안 되시죠? 우리가 그때 이거 할 때 이런 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내가 알기에 순영이하고 누가 있는데, 수일이가 있는데, 순영이는 뭐를 잘하고 빼기를 잘하고 수일이는 뭐를 잘한다, 나누기를 잘하는데, 순영이가 나보다 뭐를 더 잘한다, 빼기를 더 잘한다, 이렇게 해서 해줬죠. 제가 해드린 거죠. 이 내가 뭐겠어요?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법은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근데 순현가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유입에서 유출을 뺀 거죠. 작년 문제의 답이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익성 지수법은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우수해요? 순현가법이 더 우수하니까 순영이가 나보다 빼기를 더 잘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기본 틀이라도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냥 버리면 곤란하고. 에? 이게 어렵게 안 나온다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쪽도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이거 포기했다는 건 뭐냐면 혼자서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니은은 맞는 표현이죠. 자, 거기 보면 투자 비용의 현값이라고 돼 있죠. 투자론에서는요,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간주해요. 뭐로 간주한다고요? 비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뭐겠어요? 그게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투자에? 지분 투자에. 그래서 우리가 왜 수익성 지수법이 저게 비용 편익 비율을 얘기한다고 알려줬었죠. 이번에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4대강 있죠. 4대강 했을 때 비용 편익 비율을 측정했더니 1도 안 나오더라고. 최소한 1보다 커야지만 경제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수치가 왜곡됐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그게 다 1을 초과했었다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또 이슈가 됐으니까. 그죠?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다.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수일이라고 그랬죠. 수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거라고요. 누가? 내부 수익률법은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요. 안 되면 저렇게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죠? 심지어 어떻게도 나오냐면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네?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인 거예요. 자본 환원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얘기해 줬죠. 뭐 있었어요? 우리가 순수 내현이라고 해줬잖아요. 순수 내현. 그죠? 그러니까는 리을은 틀렸다는 얘기고요. 미음의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걔 하나 틀렸다고요. 걔. 그러니까 맞는 게 몇 개겠어요? 4개라고요. 4개. 몇 개가 맞다고요?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렸다고요.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옳은 거. 옳은 거.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이쪽 파트가 또 약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이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학원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다른 학원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일주일 내내 선생님이 얼마나 충격에 휩싸여서 왔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다 겪었으니까 이번 주는 이제 또 넘어간 거죠. 아, 아직 남아있군요. 저녁반이. 그렇죠? 자, 7번에 가시게 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예. 네. 자, 일단 틀린 거는 1번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그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평상시 제가 4가지 얘기했었죠. 뭐가 있었어요? 일단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 공급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만 갖고도 출제한다고.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공급이 늘어난다고 그랬었죠. 규제하고 보조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좋다. 보조가 더 실효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공급이 줄고 무슨 문제가? 암시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질이 떨어지고 주거 이동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될 것이다. 그 네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5번 지문에 가시면 공공주택 특별법상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이 있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이 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은요. 여기 나오는 영구 임대주택 있죠.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 있죠. 그 다음에 행복주택 있죠. 이런 애들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이에요. 얘들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 지문은 맞는 표현인 거예요. 영구 임대는 몇 년 이상? 50년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종전에 준공공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명칭 바뀐 거 우리가 교정해 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얘들 아시죠? MPTS가 있고 MBB가 있죠. 얘들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은요. 딱 두 가지예요.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MPTS 했을 때 여기 PT 있죠. 패스스루시라고 그랬죠. 패스스루시의 의미가 뭐냐면 자동이체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이 그대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자동이체된다는 거죠. 그거는 모든 권리가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누가? 여기 MBB라고 그랬죠. 우리가 발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걸 누가? 발행기관이 갖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지문에 MBB의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최초에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MBB는 모든 거를 누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 발행기관이. 근데 3번에 가면 MPTS라고 돼 있죠. 관련 위험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간다? 투자자에게. 그러면 MPTB하고 그 다음에 CMO가 있죠. 얘들은 무슨 형이에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그 왜 혼합형이냐면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같다고요. 그래서 혼합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5번에 가면 CMO의 발행자가 뭐를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죠. 영목기준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는 거 틀렸죠. 영목기준으로는 누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해주는 상품이죠.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해주는 건 아니죠. 단지 뭐만 해주는 거예요? 지급보증해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은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우리 이거 구별할 때 요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네. 근데 여기서 BTL 있죠. 이게 뭐예요? 리스잖아요. 얘가 들어올 때는 마지막에 무슨 표현이 들어와요? 임차 또는 임대 이런 표현이 들어오죠. 근데 여기 문장을 거기 보게 되면은 3번에 BTL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임차 임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했죠. 그게 빌드죠. 근데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될 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트랜스퍼가 되겠죠. 그러니까 걔는 무슨 방식? BOT가 되죠. 뭐가 된다? BOT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 있죠. 그걸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거기 시장 분석이라고 쓰니까 틀린 거예요. 시장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으로? 그래서 답이 두 개가 있는 건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0번에 효용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평가로 적합한 평가 방식은 뭐가 돼요? 이건 해체 처분 가액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말 그대로 고철 가격으로 구하는 거죠. 해체 처분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의제 부동산에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그죠? 얘네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산까지 포함하면 되죠. 걔네들은 뭐로 구할 수 있다?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 처분 가액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 문항이 10개인데 거의 전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뺀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좀 하시라고, 잊어먹지 마시라고 그런 취지 하에서. 그런데 해봤더니 그 경제하고 그 다음에 투자의 그 파트, 금융의 이런 파트, 이게 싫어하는 파트는 여실히 나오는 거죠. 물어보면 답이 잘 안 나오니까요. 그죠? 그런 파트를 이제 자꾸 보완을 하는 게 중요하죠. 보완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요. 모의고사를 보시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요. 그 이전에는 내가 싫어가지고 또는 몰라서 틀렸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 있는 얘기죠. 몇 월이니까? 7월이니까. 저기 지금 보니까 6월 달에 저기 모의고사 성적표 저기 붙여 있던데. 그렇잖아요? 아니, 저 어떻게 하시려고. 저 지금 성적 보면은 1차에서도 지금 편차가 심한데. 그죠? 두 과목이 서로 비슷한 편차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잖아요. 한쪽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웬만하면 좀 남아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그죠? 비도 오는데 뭐 별로 밖에 나가봐야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해주시고 오나이가 어디가 조금 뭐 계속 불편하다는 거를 알려주셨으니까 뭐 알려주지 않았어도 저희가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계속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틈날 때마다 풀어보시고요. 잘 부족한 파트를 좀 보완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주 계산 문제를 보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답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